안녕하세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이거 공부하시면 보면요. 야, 이거 비중도 얼마 없는데. 그래, 맞아요. 실제 비중은요. 한 5에서 8% 정도 출제돼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 요 레벨 1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강의 수도 좀 적을 거라고 봐요. 다른 이제 비중 높은 데보다는요. 그렇지만 비중은요. 레벨 1에서 5에서 8%인데요. 요 자체가 그 CFA 시험 근간에 이루는 그 근본 과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CFA 시험에서 이제 근본 과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 근본 과목이에요. 다른 근본 과목은 우리가 이제 에세이라고 불리는 그 과목들이고요. 왜 근본이냐? 그죠? 여기서 배운 이론이요. 어떻게 보면 에코티 인베스먼트에도 쓰이고 뭐 코퍼레 이슈에서도 쓰이고 퀀트에도 일부 쓰이고 대부분 그 디버티브에도 일부 쓰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어떠한 에셋에 대한 평가나 에셋에 대한 기교들에 대한 얘기들은요. 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는 게 근본이 딱 돼가지고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본 과목이기 때문에요. 레벨 1, 레벨 2에서 당연히 나고요. 요 자체로는 뭐 의미는 좀 덜 중요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들이 다양한 파트에서 이제 응용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렇게 이제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비중이 적으니까 안 중요하네. 이게 아니라 사실 비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근본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리딩 61부터 시작하는데 오버뷰부터 시작해요. 되게 얇아요. 일단 슈에저 노트 자체도 얇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될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 내가 이게 얇은데, 그쵸? 얇기 때문에요. 이거 그냥 달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강의 내용 들으시고요. 그, 어떤 파트들은, 제가 말하는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뿐만 아니라요. 슈에저 노트에서 어떤 과목들은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과목들은 좀 뒤죽박죽 정리돼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야, 이거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혹은 뭔가를 또 구현해야지 조금 학습자가 이해가 될 텐데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요. 요 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들은 조금 정리가 약간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조금 더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것들을 이제 공부하실 때 수월해요. 그래서 강의는요, 이제 강의 노트는 따로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요. 그냥 대부분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의 노트를 또 제공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CFA 인스티튜트에서 발행하는 기본 교재가 있잖아요. 원래 이제 다 이제 그 기본 교재를 공부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두꺼우니까 그걸 이제 압축해 놓은 게 우리가 이제 슈에저 노트고 슈에저 노트를 또 압축한 게 만약에 강의 노트면 그죠? 강의 노트만 보고 공부하고 강의만 들으면 제가 보기에는 레벨 1은 어찌어찌 하면 들어갈 수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게 레벨 1 보고 끝나실 거 아니잖아요. 레벨 2, 레벨 3까지 가야 되는데요. 레벨 2에 가면요.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뭐 전공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전공하신 분들이고 전공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뭐 원래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레벨 1에서도 슈에저 노트를 보시고 혹은 단순하게 그냥 중요한 개념들만 확인하시고 시험 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합격할 수 있어요. 레벨 2는 조금 더 이제 기교,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전문화되기 때문에요. 물론 그런 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단순하게 그냥 보시고 합격할 수 있는 분들도 레벨 2에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레벨 3는 레벨 1과 2를 어떻게 보면 버무려 가지고 진짜 어플리케이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제 복합적인 종합적인 이해와 사고가 필요한 게 레벨 3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레벨 1으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요. 기왕 하시는 공부 제대로 하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래서 CF에도 뭐 1, 2를 거의 1년 만에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레벨 1 딱 합격하시고 레벨 2. 그러니까 레벨 1에서 공부 많이 하면 레벨 2에서 쉬워져요. 어차피 왜 개념이 물론 이제 유사한 개념들을 많이 배우고 좀 더 딥하게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 시험이 영어예요. 영어인데 삼지선다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찍어도 3분의 1이에요. 레벨 1은 다 이제 우리가 객관식으로 나오고요. 멀티플 초이스라고 하죠. 그렇지만 영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분도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바이링구얼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어차피 미국에서 뭐 대학도 나왔고 혹은 영어공과에서 뭐 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용어 자체가 오히려 영어 용어가 시험으로 영어를 보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도 되고 좀 이해하기도 쉽지만
그 국내에서만 이제 공부하신 분들, 우리가 말하는 네이티브 코리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이티브 코리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좀 이제 영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시험은 기본 용어들은 당연히 영어로 다 아셔야 되고 영어로도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다고 제가 뭐 영어로 이거를 진행한다는 게 아니라 영어로도 설명드리고 거기에 그 매칭되는 한국식 그런 그 용어가 어떤 건지도 이제 같이 이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모듈 61.1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나온다. 그래서 이게 LOS에서 발췌된 거예요. A부터 모듈 61.1에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그죠? 포트폴리오 어프로치, 투자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포트폴리오 접근 방법이란 게 무엇이냐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스텝들, 어떤 단계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자산을 운영하는 어떤 단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describe types of 인베스터, 어떤 사람들이 인베스터냐, 투자자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 형태들이 있고, 이 형태들의 각각의 특징과 니즈들이 어떤 거냐, 투자자마다 조금씩 좀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describe defined contribution, 요 DC라고 부르죠. 앞에 DC가 있고, 네,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그죠? DB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요것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A에 대해서 물어보고, B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이제 복합적인 개념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describe portfolio approach to investing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거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야 돼요. 그죠? 포트폴리오가 무엇이냐? 포트폴리오는요, 일반적으로 자산의 집합을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를, 그죠? 삼성 A라는 주식, 삼성전자라고 할게요. 이거를 여기에만 사고 있어요. 이거 포트폴리오냐?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사고, 예를 들어,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샀어요. 이게 제 계좌에 2개가 있어요. 얘는 포트폴리오냐? 맞아요. 그쵸? 우리가 말하는 한 개, 그죠? 초과, 2개라고 할게요. 2개 이상의 자산의 집합을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그럼 얘는 주식이 되고, 주식 안에서도 서로 다른 종목이 되면 포트폴리오예요. 제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0주 샀다. 그럼 그거 삼성전자 주식만? 그러면 제 계좌는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다. 그렇죠? 종목이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 뭐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각각 한 주씩 구입했다. 그럼 이건 포트폴리오냐? 그건 포트폴리오다. 그러면 주식도 사고 채권도 샀다. 그건 포트폴리오냐? 그것도 포트폴리오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여러 자산의 집합을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그래서 포트폴리오 어프로치 뭐냐면 이거 이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개별적으로 자산 투자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야 하나에 몰빵하는 투자도 있고요. 포트폴리오는요. 여러 자산에 쉽게 말하면 분산 투자하는 거죠. 분산 투자하는 것도 있죠.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어프로치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죠. 모던이라고 할게요. 모던, 파이낸스 티어리라고 할게요. 모던, 뭐 인베스트먼트 티어리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현대 파이낸스 티어리에서는요, 이 포트폴리오 접근 방법을 하고 포트폴리오의 가장 접근의 핵심은 뭐냐면요, 분산 투자예요. 다이버시피케이션, 그렇죠? 분산 투자. 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냐? 분산 투자하면은 뭐 뒤에 또 배우겠지만요, 일반적으로 다이버시피케이션 투자를 했어요. 다이버시피케이션 투자하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수익은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수익은 이제 평균 수익률이 나오죠. 어떤 그 자산의 평균 수익률을 유지하고, 두 번째 리스크라는 팩터가 있어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거 아니냐. 얘는 사람들이 서로 다 좋아해요. 그죠? 수익은 다 좋아하죠. 얘는 리스크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얘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나 얘가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아.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를 좋아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스크를 싫어해요. 얘가 많으면 난 싫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건 가만히 있는데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싫은 걸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좋아요? 그렇죠? 당연히 분산 투자를 안 하면, 그렇죠? 이제 수익도 물론 높아지고 위험도 커지긴 하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면 이게 좋다. 그래서 현대 포트폴리오 티어리에서, 현대 인베스트먼트 티어리 혹은 현대 파이낸스 티어리에서는요, 요 분산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분산 투자 해가지고 왜 위험이 줄어들고 수익은 가만히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제 체계적인 이론들을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중요하다. 근데 보시면 이제 요즘에 보시면 제가 좀 이제
투자 공부를 뭐 일반 예전부터 했지만 이제 대가들에 대한 투자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대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뭐 워렌 버핏 같은 분, 아니면 찰리 먼거, 그쵸? 오래된 친구라고 하시죠. 그다음에 그 마젤란 펀드 만드신 제 순간적으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시네요. 그 마젤란 펀드 만드신 그분, 그런 분들이 보시면요,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영상들이 분산 투자 왜 하냐? 나는 한 두세 개, 많아야 세네 개 그런 주식에다가 몰빵할 거야. 그게 너무 좋으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대부분 그렇죠? 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나 굉장히 좋은 투자 대상을 발굴할 수 있는 굉장히 눈이 밝은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게 있고 이게 확실하게 올라간다면 뭐하러 내가 안 좋은 걸 사요. 좋은 걸 그냥 다 몰빵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확실히 몇 배씩 오르고 몇십 배, 몇백 배씩 오른다면 거기에 다 몰빵을 하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런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투자 대가가 된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분들 따라해가지고 그 피터 린치 맞아. 기억나네.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 분들은 몇몇 종목에 올인한대. 아니면 몇몇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대.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몰빵 투자하신 분들 대부분이 그쵸? 결과가 이제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우리는 그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이 그런 분들보다 좀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은 옥석을 가릴 눈이 있기 때문에 옥석만 고르는 거예요. 나한테 중요한 거. 그렇죠? 옥만 고르는 거죠. 석은 버리고요. 근데 우리는 옥과 석을 딱 보면 뭐가 옥이고 뭐가 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담고 보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 전제 조건을 그렇죠? 망각했어요. 전제 조건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는 딱 보면 이 좋은 주식이고 안 좋은 주식이 아는데 왜 미쳤다고 왜 분산 투자해? 내가 분산 투자했으면 나 이렇게 돈 많이 못 벌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분들은 이제 옥석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의 눈 같은 거, 우리 호크아이라고 하죠. 매의 눈 같은 게 있고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구분이 안 되죠. 그다음에 또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또 투자 연륜이 있어가지고요. 옥석을 구분하더라도 사실 삶이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막 주가 폭락해봐요. 다들 팔고 싶지, 그죠? 완전히 그 주가가 그냥 빵원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파는데 그분들은 믿음도 있고 확실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그 영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나는 이거 안 해가지고 돈 벌었다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분들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죠? 일반적인 이제 일반적인 보통의 투자자들은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교재 볼까요? 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요. LOS 61.a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좀 이제 진행은요. 이게 설명도 하고 필요한 건 이제 교재 내용도 같이 보고 밑줄도 긋고 거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더 포트폴리오 퍼스펙티브 있잖아요. 볼까요? 거기를 한번 밑줄을 쭉 그어보세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그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밸류에이팅 하는 거다. 무엇이냐? Individual investment, their contribution to risk and return of investor portfolio. 그죠? 각각의 개별적인 자산이 이 전체 자산에 포함됐을 때 어떤 식으로 무엇이 바뀌는지를 보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포트폴리오 관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투자, CFA 시험에서 투자 그러면 전부 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줄 바로 밑에 보시면 그쵸? 다음 줄에 중간에 이그잼부터 그죠? 이그잼 한다. 뭐냐냐? 리스크하고 리턴을 본다. 혹은 individual investment in isolation.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니까 이 풀이잖아요. 여기다 내가 무언가를 담으려면 개별 자산들 있잖아요. 개별 자산들에서 중요한 게 리스크하고 그렇죠? 리턴을 내가 보겠다. 이거를 감안해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겠다. 아까 그 수익이라는 게 리턴이고 리스크라는 게 리스크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좀 볼게요. 그렇죠? 모던 포트폴리오 티어리라고 있잖아요. MPT라고 하고 모던 포트폴리오 티어리에서는 컨크루 한다. 뭐라고 하냐? Extra risk from holding only a single security is not rewarded with higher expected investment return. 그렇죠? 어떤 하나의 그죠? 우리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해도 그 위험 부담만큼 그렇게 많은 수익률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컨버스를 반대로
Diversification allows an investor to reduce portfolio risk without necessarily reducing the portfolio expected return.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산 투자하면 제가 말씀드린 수익률을 유지시킨 채 위험만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게 일반적으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그죠? 모던 포트폴리오 티어리, 모던 인베스트먼트 티어리, 모던 파이낸스 티어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중시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딱 설명드리면 그럼 이렇게 생각한 건 누구냐? 그래 이제 해리 마코이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분산 투자 효과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왜? 이 사람은 중요한 게 수익률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 너 이번에 얼마 벌었니? 그러면 뭐 금액으로 있지만 그걸 수익률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리스크라는 건 눈에 참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보여요. 그죠? 이 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할까라고 하다가 이 리스크를 우리가 퀀트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렇죠?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혹은 베리언스, 분산이라는 걸로 측정했다. 표준 편차나 분산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게 이제 0, 이게 평균이에요. 0이 예를 들어 이게 시간이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요. 얘는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요. 얘는 B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변동성이 큰 게 어떤 거라고 보이세요? 요 B라고 보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리스크가 A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데 이 변동성을요. 평균하고 평균의 차이 제곱인 분산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분산 혹은 표준 편차를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 한번 삼고 이러한 분산 투자로 인해서 위험이 줄고 수익률은 동일한데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를 이제 증명한 게 해리 마코이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현대의 이런 재무 이론의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재에 보면요 여러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막 나와요. 웬만하신 분들은 다 이제 노벨 경제학상 이런 거 받으신 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안 받으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 이름이 나올 정도면 그냥 이런 요 인베스트먼트 혹은 파이낸스 스터디 쪽에서 그냥 한 획을 그으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요. 두 번째 단락에 인더 얼리 1950년대, 그쵸? 1950년대 초기에 이제 해리 마코이치라는 사람이 그죠? 프레임워크이다. 뭘 하냐? 그죠? 측정하는 거죠. 리스크 리덕션 베너핏이죠. 그죠? 분산 투자하면서 리스크가 줄어드는 걸 추정했다. 그래서 using the standard deviation of return, 그죠? 어떤 수익률에 대한 표준 편차를 measure of investment risk, 그죠? 우리 투자에 대한 위험으로 측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험한 자산들을 포트폴리오에 넣다 보니까 수익률은 가만히 있고 그렇죠?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히스 모델에서 중간에 보면 그의 모델은 그죠? Unless the return of risk assets are perfectly positive correlated, 그죠? 어떤 두 자산끼리 perfectly positive correlation이 아니면 분산 투자가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 이제 퀀트에서도 뭐 배우시고 퀀트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콜레이션이라는 게 A 자산과 B 자산이 같이 움직이는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제 A 자산은 이렇게 보실게요. A 자산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해볼게요. 삼성전자. B 자산은 SK 하이닉스. 그렇죠. 경기가 좋아졌어요. 경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돈을 잘 벌어요. 그럼 삼성전자의 이익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하이닉스의 이익은 떨어질까 올라갈까요? 뭐 같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둘이 영위하는 사업이 비슷하니까요. 반대로 경기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다운턴에 오면서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럼 삼성전자의 그 수익은 떨어져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하이닉스의 수익도 같이 떨어지겠죠. 이런 거 우리가 그렇죠? 두 개가 이제 그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같은 방이잖아요. 한쪽이 오르면 다른 쪽도 오르고 한쪽이 떨어지면 다른 쪽도 떨어지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다 같이 움직이니까 파지티브 콜레이션인데 퍼펙틀리 파지티브는 삼성전자가 이익이 1%만큼 올라갔어요. 하이닉스도 이익이 1%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이익이 마이너스 1%만큼 떨어졌어요. 하이닉스도 이익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1%만 떨어졌어요. 마치 둘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 저하고 제 그림자 같은 거. 그런 관계가 퍼펙틀리 파지티브 콜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완전히 100% 두 개 똑같이 움직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산 투자하면
두 자산 간의 이런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완전히 똑같지 않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산 투자 효과로 인해서 위험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문장에 대한 의미는요. 또 뒤에서 또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요 삼성전자 얘기는 했는데 네, 딴 얘기 해볼게요. 예전에 옛날에 보시면 무슨 속담 같은 속담은 아니고 재밌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있는데 두 명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A 자녀. 그렇죠? 이름이 A예요. A. 자녀라고 할게요. 자녀. B 자녀. 이렇게 있어요. 자녀. 이거 좀 지우개로. 두 자녀 있는데 둘이 이제 장사를 해요. A는 예를 들어 집신 장사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라 가지고 지금도 집신 장사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거 잠깐만 펜 그렇죠? 집신 장사를 아이고 잠깐 펜이 잠깐 안 나오네. 집신 장사 하신대요. 집신. 이분은 우산 장사 하신대요. 그러면은 맑음이니까 집신은 그렇죠? 맑을 때 신어야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요. 근데 맑은 날 누가 우산을 사겠어요? 비가 안 오니까 장사가 안 돼요. 아니면 비 오는 날, 그렇죠? 누가 비 오는 날 집신 사요? 다 젖을게요. 장사가 안 돼요. 대신 우산은 장사가 돼요. 못 가요. 이거는 얘가 장사가 잘 되면 얘는 장사가 안 되고, 얘가 장사가 안 되면 얘는 장사가 잘 되고, 두 개 반대 움직이죠. 이건 네거티브 콜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둘이 이제 음의 관계인데 퍼펙트리 네거티브냐? 퍼펙트리 네거티브면 장사 잘 될 때 얘는 100원 벌어요. 그러면 장사 안 될 때 마이너스 얘는 100원을 손해고 장사가 안 되면 얘는 마이너스 100원을 벌고 얘는 플러스 100원. 두 개가 요 움직이는 금액까지 혹은 비율까지가 똑같은 거를 이제 퍼펙트리라고 봐요. 요런 거.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지고 그때 요 집신 파고 우산을 파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엄청 걱정했어요. 날씨가 맑으면 아 얘는 장사 잘 돼 좋은데 아 얘는 장사가 안 돼가지고 내 괴롭다. 날씨가 흐리면 얘는 장사가 안 돼서 괴롭고 얘는 잘 되고 그래서 하루도 근심 걱정이 없을 날이 있었는데 누가 딱 와서 말한 거죠. 어이 뭐예요 이거 장사가 날씨가 맑으면 그렇죠? 얘가 잘 돼서 좋고 날씨가 안 되면 얘가 잘 돼가 좋고 둘이 우리 한 가족 아니에요. 그럼 전체로 치면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돈을 버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요게 이제 발상의 전환인 거죠. 그렇게 얘기한 게 우리 뭐 옛날 뭐 우화 같은 거에도 있는데 요 얘기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효과예요. 진짜 별거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단에 보시면 뭐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트레이너, 샤프, 모신, 린트너. 이분들 나중에 다 이름을 우리가 또 알게 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연구했어요.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이런 위험과 수익률 간의 관계를 이제 예측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당연하죠. 그죠? 내가 많은 리스크를 테이크하면 그만큼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대신 내 리스크가 높다는 건 내가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걸 얘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옛날부터 아마 뭐 몇천 년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몇천 년 전에 어떻게 알고 있었냐? 우리가 뭐 구석기 시대 가볼게요. 우리가 농경 시대가 시작한 게 신석기죠.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채집, 수렵. 채집이 뭐예요? 그렇죠? 그냥 들판에 있는 뭐 무슨 뭐 열매 먹고 뭐 곡식 뜯어 먹고 농사 안 지었으니까 수렵은 동물 잡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이 하나가 그 당시 보면 맘모스가 아니라 매머드가 있어요. 매머드가 있고 예를 들어 토끼가 있다고 할게요. 그렇죠? 토끼는 작아요. 대신 덫이나 이런 거 놓으면 잡기가 쉬워요. 매머드는요. 와, 혼자 잡는다고 해봐요. 못 잡아요. 매머드가 코끼리보다 크대요. 대신 얘를 잡으면 그렇죠? 수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얘는 어마어마하게 플러스예요. 얘는 플러스를 하죠. 근데 위험은 내가 잡을 가능성이나 볼게 가능성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 얘는 그렇죠? 얘는 하나만 낮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이거는 신석기세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믿음이고, 그쵸? 이거에 대해서 요 아까 말씀드린 뭐 트레이너, 샤프, 모신, 린트너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거예요. 논문 쓰면서. 그래서 그 논문이 우리가 좀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텐데요. CAPM이라는 모형으로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 요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화 시켜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 투자 세계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측정하는 혹은 수익률을 측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닌데요. 볼드체 보시면 다이버시피케이션 레이쇼라고 있어요. 다이버시피케이션 레이쇼는 뭐냐면
얼마큼 내가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줄였냐? 그러면 분산 투자를 하기 전이면 뭐예요? 하나의 주식이에요. 개별 자산이라고 할게요. 개별 자산의 총위험. 총위험 우리가 표준편차로 측정한다고 해볼게요. 표준편차. 총위험이 있고 이 개별 자산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측면에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어가지고 총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자산이 그렇죠? 있으면 뭐 N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N개가 있어요. 뭐 10개면 10개. 뭐 10개는요, 그냥 각각의 그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잖아요. 다 싹 더해요. 개별 자산. 그다음에 이거는 똑같이 이제 분산 투자된 포트폴리오의 위험이에요. 위험. 이 비율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개별 자산 N개인데 얘네 다 더하니까 표준편차가 100이었어요. 근데 포트폴리오는요. 70이에요. 그럼 이게 0.7인 거예요. 그러면은 개별 자산이 100이었는데 분산 투자에도 99밖에 안 돼. 0.99죠. 그러니까 요 다이버시피케이션 레이쇼가 낮으면 낮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이버시피케이션 레이쇼가 1에 가까우면 1이면 분산 투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버시피케이션은요. 뭐 그렇다고 이제 다이버시피케이션 레이쇼라는 게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딱 여기서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목적으로 요런 게 있구나 정도 보지 요게 뒤에 뭐 이어지는 개념이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요 다이버시피케이션 레이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단락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다이버시피케이션 레이쇼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죠. If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return for equally weighted portfolio가 25%다. There are no diversification benefit and the diversification ratio equal 1. 그죠? diversification benefit이 없다면 정확하게 1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딕체로 lower diversification ratio. 그죠? diversification ratio가 작을수록 그 값이 작을수록 그죠? indicates a greater risk reduction benefit from diversification. 그죠? 이 값이 작을수록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 1이면 하나도 없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건요. 그 다음 거는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내용이 재밌어요. 한번 그래도 혹시나 같이 볼게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단락 보시면 while부터 시작한 거. The diversification ratio provide quick measure of the potential benefit of diversification. 그죠? quick measure예요. 이게 정확한 거 아니고 그죠? 우리가 분산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금방 알아보는 하나의 지표 같은 성격이다. Equally weighted portfolio is not necessarily portfolio that provide greater reduction in risk. 그죠? 그리고 그죠? 꼭 똑같은 비율로 그죠? 분산 투자한 게 항상 그죠? 다이버시피케이션 레이쇼가 제일 작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equally weighted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100만 원 있어요. 100만 원 있는데 두 종목을 투자할 것 같아요. 하나는 삼성전자, 삼성일렉트로닉스, SK 하이닉스라고 할게요. 이퀄 웨이트는 뭐예요? 내가 이걸 다 투자한다고 보면 50만 원 여기다 투자하고 50만 원 투자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퀄 웨이트고, 야, 세 번째야. 그냥 아니야. 나는 삼성전자에다가 SK 하이닉스에다가 HMM 여기서 투자할래. 그러면 33만 원씩 투자하는 거예요. 33만 원씩. 그렇죠? 33만 3천 원씩. 이렇게 투자하는 게 이퀄 웨이트예요. 이퀄 웨이트는 내가 갖고 있는 총 돈을 그렇죠? 갖고 있는 이제 종목 수의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투자한 게 이퀄 웨이트인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단순 투자, 반반씩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얘를 더 많이 투자하고 얘를 덜 투자하고 그때 위험의 효과가 줄어든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똑같이 그죠? 자기 자산 수대로 나눠가지고 투자한 게 항상 위험 효과가 제일 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회과학이잖아요. 사회과학은요. 100%라는 건 사실 존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100%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회과학이란 건 사실상 우리 사람의 행동, 인간 행동들을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인간 행동들은 그렇죠. 예상 못한 행동까지 포함한다면 진짜 어떤 것들인지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발생 가능해요. 네, 빈도가 낮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학에선 항상 얘기하실 때 100% 이렇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그런 것도 예외들도 많이 존재한다. 이런 이제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이버시피케이션 하면 좋으냐? 그 네 번째 단락에서 뭐냐면 터모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터모일, 그렇죠? 터모일. 우리가 이제 터모일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소란, 뭐 혼란 이런 거잖아요. 파이낸셜 터모일. 그렇다면 이제 금융위기 같은 거 아니면은 전 세계적인 위기가 와요. 그 위기가 오면은 이 다이버시피케이션 효과가 크냐?
아니다. 위기가 많을 때, 쉽게 말하면 금융위기 때처럼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혹은 어떤 나라에서 되게 어려울 때는 일반적으로 다 같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굉장히 적어져요. 왜냐면 분산 투자 효과는 두 자산 혹은 여러 자산 간의 코릴레이션, 그죠? 상관관계가 낮을 때 효과가 큰데 경기가 안 좋으면 상관관계가 다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분산 투자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그게 이제 한계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는 제가 이제 좀 팁으로 드리는 건데 그 단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아니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서치 에즈부터요. 예를 들어 그렇죠? 크레딧 컨테이전스 오브 2008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용어로는 크레딧 크라이시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컨테이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오염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계속 오염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안 좋아지니까 얘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안 좋은 전염병처럼 막 이제 퍼져서 생긴 거다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용어가 하나 나와요. 그러면 그 용어가 항상 그렇게 쓰이는 거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보면요. IMF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IMF 어떤 때는 그 뉴스를 보면 사태, 그렇죠? 어떤 때 IMF 위기, 그렇죠? IMF 공경, 똑같이. 우리도 보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사태라고 하거나 뭐 위기라고 하거나 곤경으로 하거나 이게 다양한 형태의 동의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컨테이저스 같은 것도 아 뭐야 내가 알는 거는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인데 아 꼭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대한 동의어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죠? 아 내가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영문 교재 있잖아요. 외국인 교수님들 쓰신 그런 파이낸스 책으로 공부했을 때는 요 단어를 요 용어로 썼는데 라는 게 존재할 수 있지만요. 그게 그죠? 유사한 동의어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 단어 하나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 단어만 집착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단어를 얘기하냐면요. 레벨 1에서는요. 이제 기본 베이직을 알려줘요. 베이직. 투자에 대한 베이직이기 때문에요. 요 텀스가 되게 중요해요. 텀스. 어떤 용어들 있잖아요.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 그래서 용어에 대한 물론 당연히 이론 기본적인 베이직 이론도 배우지만요. 이론을 배우기 앞서 이 용어들을 배우고 특히나 요 CFA 시험이요. 제가 보니까 한 50대 50으로 이론과 실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죠? 티어리 오리엔티드 이론적인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과감하게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과치만 갖고 와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이론하고 실무가 50대 50이라서 특히나 실무 관련해가지고 프랙티스죠. 우리가 프랙티스라고 할게요. 프랙티스 혹은 리얼 월드라고 할게요. 그렇죠? 이론 말고 리얼 월드에서 리얼 월드에 적용되는 거. 여기서는 그렇죠?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그 용어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 용어 뜻이 뭐냐? 그래서 그 동의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텀즈가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일부러 요 얘기를 한 게 요 텀즈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이론 말고 이 실무적인 내용도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LOS 61.B, 60문제잖아요. 이제 describe도, 이거 너무 쉬워. 이걸 여러분들이 외울 생각 하지 마세요. 자, 스텝스예요. 뭐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포트폴리오라는 게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생각할 때 내가 누구냐라고 빙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누구냐? 그렇죠? 내가 누구냐면 펀드 매니저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예를 들어 무슨 자산운용사에 혹은 국민연금 같은 펀드에 펀드 매니저예요. 펀드 매니저니까 내가 뭐 고객이 나한테 돈을 맡긴 거잖아요. 펀드 매니저가 물론 자기 돈으로 투자해 가지고 하는 해치펀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는 별로 안 투자해요. 그냥 고객에 맡기고 고객의 돈을 운용하는 거예요. 근데 펀드 매니저가 사실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하나의 그룹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각각 역할이 있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하잖아요. 왜냐면 혼자 의사결정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같이 취합해야지 좋은 거, 그죠? 리스크 팩터 이런 것들을 더 잘 발견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집단지성을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그런 집단지성을 활용할 때 이런 절차가 있다. 근데 남의 돈을 내가 운용하는 절차. 그래서 이 운용하는 절차는요. 첫 번째 플래닝. 우리말로 할게요. 플랜. do C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경영학의 아주 기본이에요. 근데 경영학의 기본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다 이렇게 해요. 그죠? 플랜은 뭐 계획을 세워요. 그렇죠? do라는 게 하다잖아요. 실행을 해요. C라는 거 보다잖아요. 뭘 보냐? 내가 한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이 잘했나 못했나. 그래서 그 다음번에 피드백을 줘가지고 계획 세울 때 그걸 반영하겠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도 이제 CFA 자격을 한번 획득해야지 라고 처음에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강의를
수강하시고 계시겠죠? 그러면 계획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거를 왜 취득하지? 아,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난 이런 쪽 커리어에 가면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 혹은 전문가로서 내가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남들한테 좀 좋을 것 같아. 혹은 내가 취업할 때 가산 쪽에 좋을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잖아요. 그 프레임, 그죠? 그 목적이 생기고.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어떻게 레벨 1부터 하지? 어느 학원을 다니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시간 얼마 내지? 공부하는 순서는 뭐부터 하지? 몇 번 내가 복습하지? 모의고사 볼까? 이런 식으로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 세웠어. 그 다음에 뭐 하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일주일에 뭐 몇 시간 공부하기로 했다. 나는 뭐 직장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시험 보기 며칠 전에는 뭐 휴가, 연차 같은 거 내 가지고 집중적으로 리뷰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근데 그 공부가 끝나가지고 시험 봤어요. 시험 봐가지고 합 혹은 그죠 불 이렇게 되겠죠. 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죠 합격이고 불이라는 건 이제 불합격이죠. 그래서 불 되면 합격하면은 내가 보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공부 방법이 유효하니까 합격했다. 혹은 야 이거 합격하면 내 점수도 나오니까요. 물론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점수 레인지들이 나오는 거죠. 레인지를 보고 야 너무 많이 공부한 거 아니야? 아, 다음 레벨 2에는 좀 덜 공부할까? 너무 고득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패스 페일이 중요한 거지. 이 시험은 몇 점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다음에 레벨 2 공부할 때는 내가 이런 거 좀 반영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피드백을 주잖아요. 혹은 내가 불합격했다. 그럼 뭐예요? 그래서 내가 딱 가지고 불합격한 요인들을 분석하겠죠. 야 이러해서 그럼 다시 레벨 1 공부할 때는 뭐 해야지? 토마토 패스를 꼭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C라는 건 피드백인 거예요. 어떤 결과물에.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플랜하고 do하고 C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죠. 똑같아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도 플랜, do, C를 거친다. 그러면 이 플랜이라는 거는 어떤 플랜을 짜야 되느냐? do라는 거는 무엇이냐? C라는 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시간에 배운 거고 요 뒤에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텐시브하고 뎁스 있게 배우는 건요. 레벨 3에서 요게 주로 그죠? 펀더 매니저가 돼가지고 고객 돈을 어떻게 내가 이제 우리가 이제 IPS라고 하는데 그건 좀 이따 할게요. 이것들이 이거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제 레벨 3에서 배우는 거고요. 우리는 이 플래닝을 하기 위한, do를 하기 위한, C를 하기 위한 기초 개념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합격하고 불합격이잖아요. 딱 하면요, 미국식 시험이 그래요. 합격하면은 you are 뭐 admit, you are permit 이렇게 안 해요. 처음에 편지가, 물론 편지가 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편지가 보면 편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받는 사람 이름이 쓰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여기 있든 하여튼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게 이름이랑 주소랑 뭐 이렇게 써요. 미스터 뭐 김 어쩌고 해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congratulation을 시작해요. congratulation 딱 이렇게 하고 그죠? 이게 그래서 좀 읽자마자 첫 줄이 congratulation이다. 그러면은 나 합격이다. 보면 그죠? congratulation 하면서 뭐 귀하의 노고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쭉 쓰고 나중에 뭐 sincerely 뭐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여기 써요. 이런 편지가 띄고 와요. 물론 이메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합격했다. 그러면 congratulation, I'm sorry로 해요. 정말 진짜 유감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합격 딱 하시고 볼 때 congratulation 시작하면 합격. I'm sorry 시작하면 혹은 unfortunately 이런 식으로 딱 첫 단어부터 굉장히 기분이 나쁜 단어들로 시작하면 불합격이에요. Unfortunately, we have so many applicants. We are had a difficult time to select them. 어쩌고 특히 이제 미국 대학 입학할 때 그런 거 하죠. 미안해. 지금 너 너무 훌륭한데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너한테까지 자리를 못 주게 됐어. 정말 미안하다. 그렇다고 이게 떨어졌다고 네가 멍청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우리 같이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들이 진행돼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암소리 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엄청 많이 받아본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데 우리 플랜도 뭐죠? 또 플래닝 스텝에서는 뭐냐? 자, 우리 이제 물론 요 교재에도 보면 내용이 있지만 자, 일단 플래닝에서는 뭘 하느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매니저, 펀드 매니저가 남의 돈을 하는 거죠. 고객. 그럼 고객의 니즈 혹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고객의 목적이 나한테 왜 돈을 맡기겠어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맡기겠죠? 그래, 너가 수익을 얻는 게 네 목적이야. 그러면 그 수익이 단기 수익이냐, 장기 수익이냐, 뭐 너무 달라요. 이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 두 번째는 제약사항, 컨스트레인이라고 하죠. 제약사항. 그럼 수익이 많은데 예를 들어 이 돈이 어떤 돈이냐? 너가 10년, 20년 투자할 수 있는 돈이냐?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 집을 사려고 그래요. 목돈이 있는데 집 잔금 치를 때까지 한 2달 남았어. 그럼 2달 동안 잠깐 운영하려는 돈이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요 고객의 돈에 대한 제약사항인 거죠. 어떤 고객들은 이런 거 있죠. 야, 나는 그 ESG 경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ESG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 혹은 나는 뭐 담배 회사 이런 거 싫어. 나는 무슨 카지노 회사 이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사업하는 회사는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고객의 제약사항을 갖고 오는 거죠. 특히 보면은 이 제약사항을 크게 보면 리스크하고 리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고 싶은 건 이 사람의 리턴에 대한 니즈 있잖아요. 도대체 수익률을 연평균 얼마나 원하느냐?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데 그건 아니고 최소 수익률인 거예요. 최소. 그다음에 이 사람의 리스크가 어떤 거냐, 그렇죠? 리스크하고 리턴은 서로 연결이 돼 있겠죠. 아무래도 하이 리스크를 이제 액셉트할 수 있는 사람은 리턴도 하이인 걸 요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만 액셉트할 수 있는 사람은 리턴도 로우 리턴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 길어요. 30년씩 투자해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실 보더라도 앞으로 월급이 점점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손실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 톨러런스를 하죠. 관용이라는 뜻이고, 내가 참을성이죠. 위험에 대해서 참을성이, 인내심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커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리턴도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산에 투자해도 오케이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이제 시니어라고 부를게요. 시니어 분들, 이제 은퇴를 곧 앞두신 분들, 뭐 60대가 다 되신 분들, 이분들은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앞으로 이제 몸이나 이런 게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뭐 더 일을 경제 활동하기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연금처럼 따박따박 돈 나는 게 좋지, 그게 없어지면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톨러런스가 매우 낮고, 그다음에 리턴에 대한 그 기대치도 높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런 CFA 시험을 좀 활용해 가지고 뭐 유사한 시험들이 몇 개 있어요. 특히 이제 토마토에서 하는 뭐 투자자 운용사나 금융투자 분석사 같은 이런 시험들인데, 보시면 거기 뭐 너의 커스터머, 너의 고객을 알아라, 뭐 이런 룰이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근데 그것처럼 이 플랜 단계에서는 이런 제약사항들, 뭐 환경들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면 두에서는요,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요? 어디에 투자하냐? which, 어떤 거 투자하냐 이거죠. 그러면 웨어라는 것도 보면 자산의 클래스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전통적인 자산이라는 걸 트래디셔널 에셋 클래스가 뭐냐면 이제 에쿼티하고 데트, 이 두 가지를 이제 전통적인 자산이라고 하고, 이제 비전통적인 거, 그 말 비전통적인 어떤 뜻이냐면 최근이라면 20, 30년 전부터 이제 곽광받기 시작한 자산들이죠. 이걸 그냥 얼터너티브 에셋 혹은 추가 더 범위를 확장시키면 뭐 디리버티브 에셋까지도 되는 거죠. 파생 상품이나 뭐 부동산,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뭐 헤지펀드, 뭐 PEF, 벤처캐피탈, 굉장히 다양한 이런 금융 상품이 있어요. 그럼 금융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리스크하고 리턴을 갖고 있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려면, 예를 들어 주식, 채권에 투자한다, 두 가지만. 여기에 투자해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러면 투자 비율을 결정하는 거죠. 주식 60%, 이 사람 젊은 사람이야. 채권 30%, 나중에 현금은 10%만 보유하고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했어요. 자산에 대한 투자 클래스를 배분을 결정했으면 어떤 거면 어떤 주식 살래? 그렇죠. 주식도 보면은 뭐 스몰 캡, 라지 캡, 뭐 인덱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 이게 두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하는 게 두고요. 그러면은 C는요. 뭐 고객이 투자 기간이 10년이면 10년 후에 C를 보나요? 아니죠. 보통 주기적으로 봐요.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1년 지났어요. 딱 보면은 투자 잘했나 못했나. 그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낮았네. 왜 낮았지? 분석을 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고객의 그런 니즈하고 제약사항은 일정할까요? 아니에요. 고객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싱글이었는데 결혼하시는 분도 되고, 어떤 분들은 그죠, 결혼하셨는데 자녀가 생기는 분도 계고, 어떤 분들은 실직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고객들의 그 니즈하고 제약상이 바뀌어요. 그럼 바뀌었으면은 당연히 요 인베스트먼트, 웨어 투자하고 웨어에 얼마큼, 어떤 주식, 어떤 종목에 위치도 바뀌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C의 단계에서 그런 어떤 분은 업데이트 하는 거죠. 혹은 리밸런싱이라도 말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 계획을 세우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프로세스예요. 그 내용이요, 이제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있어요. 2페이지 볼까요? Three major steps라고 처음에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플래닝 스텝, 계획하는 단계다. 그래서 계획하는 건 오른쪽 끝에 보시면 중요한 용어예요. Investors Risk Tolerance.
그죠? 톨러런스. 톨러런스가 이제 관용,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견딤, 인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톨러런스가 프랑스에서 뭐 똘레랑스? 여기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똘레랑스. 똘레랑스가 이제 관용이라는 뜻이라고 들으라고요. 그다음에 return objectives, 그죠? 수익률에 대한 objectives니까 목적, 목표. 그다음에 time horizon, 투자 기간. 물론 이제 투자 기간이 길수록 기본적으로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리스크에 대한 톨러런스도 높아지죠. 그다음에 텍스 익스포저, 그죠? 내가 세금 중요하죠, 세율. 리퀴디티 니드,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라는 의미도 그죠? 중요한 의미인데 내가 팔고 싶을 때 큰 비용 없이 파는 거, 사고 싶을 때 큰 비용 없이 살 수 있는 게 리퀴디티죠. 그다음에 인컴에 대한 니즈, 그죠? 내가 달달이 나는 뭐 연금처럼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 혹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유니크 서컴스턴스, 그죠? 그 고객만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환경들, 그다음에 인베스터스 프레퍼런스, 그죠? 고객이 갖고 있는 취향들. 저는 좀 전자 쪽에 샀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ESG 경영 안 하는 데는 안 샀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그러면은 플래닝 스텝에서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물. 그렇죠? 고객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 투자하실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결과물이 뭐냐? 요 IPS라고 불러요. Investment Policy Statement. 투자 우리말로 하면은 투자 정책서, 뭐 투자 계획서 그런 거죠. 요 IPS는요. 고객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통해서 고객의 리스크하고 리턴에 대한 니즈가 파악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플래닝 단계에서 하는 건요. IPS를 만들기 위한 거고요. 그럼 IPS 어떻게 만드냐? 이건 레벨 3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IPS라는 용어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PS에서 DET 나오잖아요. Detail, the Investment Objectives and Constraint. 그죠? 목적과 우리가 보면은 그죠? 제약 조건이죠. 이거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간 학문적인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그 경제학의 문제거나 경영학의 문제들은요. max 어떤 함수가 있어요. UX라고 할게요. 이거를 내가 맥시마이즈 하고 싶다. 근데 뭐냐? 서브젝트, 제약 조건이죠. 뭐뭐뭐가 있다. 이런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얘를 맥시마이즈하는 요 X는 얼마냐? X가 무엇이냐? 이걸 찾는 프로세스예요. 얘도 똑같아요. 우리 투자도요. 고객의 수익률에 대한 니즈가 있고 그 수익률에 대한 그죠? 리스크에 대한 제약상이 존재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안에서 줄타기를 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고객의 밸류를요. 고객의 웰스를요. 자. 그래서 issue should also specify. 그래서 잘했냐 못했냐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비교 대상 우리가 그 밑에 있는 objective benchmark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투자했다. 그럼 벤치마크가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뭐 코스피 200이나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이겠죠. 예를 들어 1년 동안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이 10% 올랐어요. 그럼 저는 8% 했어요. 와 나도 돈 벌었네 잘했네. 할 수 없죠. 왜? 남들은 다 10% 올랐는데 평균적으로 나만 8%니까 내가 잘 못한 거죠. 오히려 1년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마이너스 10% 떨어졌는데 저는 5%밖에 안 떨었어요. 아, 나 못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남들은 다 10%씩 잃었지만 나는 5%만 잃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잘했다 못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비교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플래닝 단계에서 누구랑 비교할 거냐. 왜냐면 펀드 매니저가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성과평가가 중요하잖아요. 그 성과평가에 따라 가지고 고객이 계속 이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길지 말지 또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브젝티브 벤치마크, 오브젝티브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뜻이죠. 그죠? 오브젝티브 벤치마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IPS를 만들면 가만히 있냐? 그 다음 줄 보시면 at least every few year 최소한 그죠? 몇 년에 한 번씩 혹은 뭐 1년 아니면 6개월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텝 2는요. the execution step. 그죠? 사는 거예요. 사기 전에 뭐 살까? 어떤 거 살까를 결정해야 되죠. 볼까요? Involve analysis of the risk and return characteristic of various asset class. 그죠? asset class니까 주식, 뭐 채권, 뭐 파생상품, 부동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asset class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to determine, 그죠? 결정하는 거예요. How funds will be allocated to the various asset type. 그죠? 내 돈을 어디에 얼마큼 투자할지 비율을 일단 결정하는 거죠. 요때 어떻게 쓰냐? 오른쪽 끝에 top down analysis라고 해요. top down. top down은 뭐냐면요, 이제 방법이 있는데 top down이에요. top down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제일 큰 게 뭐예요? 경제죠. 경제.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개별 주식이라고 할게요. 그냥 개별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이 얼마큼 투자해야 되지? 그럼 경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야, 지금이 경기가 좋을 때네. 그러면 채권보다는 주식이 낫지? 그럼 경제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요 산업을 보는 거예요. 그럼 주식 중에 어떤 산업이 좋지? 뭐 반도체, 뭐 통신, 뭐 식료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산업을 결정하고 그럼 그 중에 어떤 기업을 하지?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고요. 반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텀업이라는 것도 있죠. 바텀업. 바텀업은요. 그렇죠? 어떤 기업을 더 사냐? 이게 더 메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 탑다운 어프로치를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피터 린치 같은 그 마젤란 펀드에 대한 뭐 전설적인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요 바텀업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게 뭐가 중요해? 그냥 기업 자체가 우량하면 경기에 상관없이 뭐 덜 오르고 더 오르고의 차이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이면 뭐 경기에 상관없이 쭉쭉 오를 거야. 이렇게. 근데 현실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이제 믹스해가지고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탑다운 에너지를 주로 많이 쓴다.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identify the asset class that are most attractive. 그래서 이런 탑다운 어프로치를 통해서 가장 어트랙티브한 거. 어트랙티브라는 게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어트랙티브가 아니라요. 위험 대비 수익률, 그렇죠? 고객의 니즈 대비 수익률 이런 것들이 이제 어트랙티브한 거를 선택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요. 그래서 그런 자산들이 뭐가 있냐? Such asset classes as cash, 그죠? 캐시 자체도 자산이죠. 네, fixed income security. 이게 우리가 말하는 debt예요, debt, 그죠? 왜 fixed income이잖아요. 고정된 수익을 주는 증권, 증서다. 그래서 그다음에 publicly traded equity.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상장된 주식이죠. 퍼블릭이 되니까요. 헤지 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리얼 이스테이트.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이죠. 그다음에 커머더티 혹은 아더 리얼 에셋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산의 클래스를 이그젝션 스텝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Portfolio manager may attempt to identify the most attractive security within the asset class. 그죠? 그 자산 안에서도 채권 투자한다. 그럼 뭐지? 국채를 살까? 신용등급 A짜리를 살까? 아니야. 나는 하이힐드 본드 쪽을 살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그때 쓰는 게 뭐냐? 다다음 주 바텀업 시큐리티 애널리시스를 그때는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스텝 3 볼게요. 더 피드백 스텝. 그 피드백은 말 그대로 잘했냐 못했냐 이밸류에이션 하고요. 그다음 커멘트 하는 거죠. 이제 파이널 스텝이다. 그래서 그 단락에서요. 위에서 이제 세 번째 줄에 오른쪽 끝에 더로 시작하는 거죠. 포트폴리오 매니저 must monitor these change and rebalance the portfolio periodically in response. 그래서 이제 리밸런스라는 게 이제 볼드 체로 돼 있잖아요. 리밸런스가 어떤 거냐면 이런 느낌상 이 정도로 가시면 돼요. 내가 원래 돈이 100억이 있었어. 우리 펀드에 주식에 70억을 투자하고 채권에 30억 투자했어. 이게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T는 연기 시점. 우리 총 100억 중에. 그러니까 얘가 70% 100이잖아요. 그죠? 100억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1년 지났어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주가가 100억이 올랐고요. 채권도 좀 올랐어요. 채권은 예를 들어 50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150억이죠? 원래는 그렇죠? 우리가 여기 70%인데 그렇죠? 70% 되려면은 70이니까 7, 35. 얘는 95억이 돼야 되고 그렇죠?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30%니까 45억이 돼야 죄송합니다. 여기다 70%면 105억이죠. 105억. 105억이 돼야 되고 얘는 45억이 돼요. 그럼 비율이 지금 안 맞잖아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건 3대 7이 했어요. 그럼 1년 지나니까 야 우리 3대 7로 이걸 바꿔주자. 그럼 뭐예요? 100억이니까 채권을 팔아가지고 5억어치 팔아서 주식을 5억 더 사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리밸런스라고 해요. 뭐 이 리밸런스하는 테크닉도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건 이제 개념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리밸런스라는 게 뭐냐? 요런 리밸런스를 하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하냐? periodically 그렇죠? 주기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Adjusting the allocation to the various asset class back to their desired percentage.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얘네들이 자기들이 그렇죠? 설정해 놓은 이런 수익률, desired한 allocation ratio로 좀 바꿔주는 걸 리밸런스라고 한다. 물론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고객의 니즈하고 어떤 subject to 어떤 제약 사항이 바뀌면 다시 이것도 반영해서 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OS 61.B에서는요. 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